서울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아우라 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지상과는 다른 시간과 공기가 흐르는 듯했다. 소음 하나 없는 정막 속 권지훈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거대한 흑단 책상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탈리아제 가구,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들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 세트 같았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었고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단 하나 그의 집무실 한쪽 벽에 분할된 채 떠있는 CCTV 화면 속의 작은 왕국만 빼고 화면 속 아이들의 놀이방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값비싼 원목 블록들은 성벽이 아닌 무너진 잔해가 되어 바닥에 뒹굴었고 크레용들은 하얀 벽지에 붉고 푸른 비명을 질러 놓았다. 그 중심에 그의 7살배기 쌍둥이 권민중과 권민서가 있었다. 내 거야. 내가 먼저 봤단 말이야. 민준이 새로운 한정판 변신. 로봇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민서도 지지 않고 로봇의 다리를 끌어안으며 악을 썼다. 아니야. 아빠가 우리 둘한테 사준 거란 말이야. 오빠는 저리가 음소거된 화면이었지만 두 아이의 얼굴의 어린 분노와 울음은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권지훈의 신경을 찔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완벽하게 제어되는 그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최고의 환경, 최고의 장난감, 그리고 업계 최고라 불리는 보육 전문가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똑똑. 절제된 노크 소리와 함께 김미영 비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유능한 비서였다. 회장님, 방금 전 연락이 왔습니다. 12번째 보육교사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일주일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권지훈은 그 안에 담긴 익숙한 체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끌어내리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것은 김 비서가 유일할 것이다. 이유는 민준 도련님께서 던진 태블릿 PC에 맞을 뻔했고 민서 아가씨께서 아끼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이유로 얼굴을 핥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권지훈은 대답 대신 CC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에서 싸움은 더욱 격렬해져 있었다. 결국 민준의 힘에 밀린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승리한 민준은 로봇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그의 가장 큰 성공이자 가장 뼈아픈 실패였다. 다음 지원자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지원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에는 한서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수수한 인상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과는 다른 깊이를 담고 있었다. 이력서가 너무 평범합니다. 지방 전문대 아동학과를 졸업했고 강원도의 작은 시립 어린이집에서 2년간 교사로 일한 것이 경력의 전부입니다. 이전의 아동심리 전문가나 명문가 출신 전문 보육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권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이 가족관계란에 잠시 머물렀다. 미혼슬의 딸 하나. 그는 피식 웃었다. 냉소와 피로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좋아. 평범해서 좋아. 비범한 사람들은 이미 12명이나 두 손 들고 나갔으니까. 그의 말에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접 보게 해. 1시간 후 한서현이 그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 대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장신구 하나 없는 모습.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집무실의 압도적인 크기와 위압적인 분위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관찰자의 눈으로 공간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허리를 숙였다. 한서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권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의 첫 질문은 면접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은 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2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력서에 적힌 그대로였다. 권지훈은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고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상대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그는 그녀의 평범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불안 욕망 혹은 숨겨진 약점.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한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회장님, 세상에 보통 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무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그 우주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 멋대로 재단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아동 심리학 책에서나 볼 법한 상투적인 말이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신념처럼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미터에 가까운 그의 키가 만들어내는 위압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말은 그럴듯하군. 하지만 증명해 보여야 할 거야. 그는 놀이방으로 향했다. 한서연과 김비서가 그 뒤를 따랐다. 놀이방 문이 열리자 전쟁터 같던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민준과 민서는 거대한 아버지의 등장을 보고 하던 싸움을 멈추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권지훈은 아이들을 본체 만취하고 한서연에게 턱짓을 했다. 보여주시죠. 당신의 그 대단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을. 그것은 잔인하고 노골적인 시험이었다. 김비서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서연을 쳐다봤다. 아마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훈이나 김비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두 아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뒷걸음질치며 그녀를 경계했다. 맹수 앞에 선 작은 동물들처럼. 그녀는 아이들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 로봇의 잔해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로봇은 팔 한쪽이 완전히 부러져 있었다. 이런 이 로봇 정말 멋진데. 그런데 팔 한쪽이 부러졌구나. 많이 아프겠다. 그녀는 로봇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민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가 그랬어요. 민서가 부쉈다고요. 민서도 지지 않고 외쳤다. 아니야. 오빠가 먼저 빼앗아 갔단 말이야. 다시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한서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랬구나. 둘 다 이 로봇을 정말 좋아했나 보네. 이렇게 멋진 로봇인데 혼자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어.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녀는 부서진 로봇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군은 손재주가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이 팔을 다시 붙이려면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니? 민준은 주춤했다. 칭찬은커녕 꾸중만 듣던 아이에게 그녀의 말은 낯설었다.
도움을 요청받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민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서 양은 색깔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아. 로봇을 고치고 나서 더 멋지게 꾸며줘야 하는데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아이들의 싸움의 원인을 캐묻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했다. 파괴된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동료로 대우해 준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서진 로봇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접착제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도요. 민서도 옆으로 다가와 색연 필통을 뒤적였다. 로봇이니까 은색이랑 파란색이 멋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핥히고 싸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권지훈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아이들의 싸움은 문제였고 그 원인은 아이들의 나쁜 문초나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엄격한 규칙과 더 비싼 장난감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한소연은 달랐다.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아이들의 행동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절박한 신호라는 것을. 한소연은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로봇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어느새 놀이방은 평화로운 작업실로 변해 있었다. 권주우는 조용히 놀이방을 나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물건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전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값비싼 장난감이나 거대한 놀이방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사람이었다는 것을.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권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고 갔다. 그녀의 평범한 이력, 알려지지 않은 과거, 모든 것이 위험 요소였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했다. 한서연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유일한 해답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뒤돌아서서 김 비서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돌려보내. 내 한서연 씨를 채용하지.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회장님 신원조회도 아직, 지금 바로 시작해. 최고 수준으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가족관계, 금융기록, 과거 행적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이 기대인지 혹은 새로운 종류의 경계심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김미영 비서가 내민 고용계약서 앞에 앉아 있었다. 얇지만 묵직한 질감의 종이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숫자들이 검고 선명한 활자로 찍혀 있었다. 업계 최고 대우의 2배. 서울의 심장부 한남동 최고급 주상복합인 아우라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제공.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빚을 갚고 딸 유나와 함께 살아갈 작은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꿈꿔왔던 액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조건이었다. 그녀의 눈은 연봉 액수보다
의료 지원 및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이라는 항목에 더 오래 머물렀다. 유나, 7살배기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돈이면, 이 환경이면 유나에게 더 이상 불안한 미래를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만들어낸 빚더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김비서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한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펜을 들었다. 사각하고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 석자가 계약을 완성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보육교사 한서연이 아니었다. 권씨 일가의 일원이자 거대한 성의 일부가 되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오 집사에게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김비서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한서연을 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 놀이방에서 일어난 일을 그녀 역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한서연은 곧장 화장실로 가 작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공주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 미소는 권지훈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어떤 표정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우리 유나 할머니랑 점심 맛있게 먹었어. 응. 할머니가 해준 계란찜 먹었어. 엄마는 밥 먹었어. 그럼 엄마도 먹었지. 유나의 엄마가. 당분간 아주 큰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주말에만 유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찔렀다. 아이의 침묵이 흐르고 한서연은 숨을 죽였다. 괜찮아. 나 이제 다 컸는걸.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있을게.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유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해. 어른스러운 아이의 대답에 한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이미 그런 거래를 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아우라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숫자를 표시하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렸다. 문이 열리자 한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미술관 로비에 가까웠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은하수처럼 쏟아지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유명 작가의 그림과 조각상들이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된 차갑고 거대한 공간. 한서연 선생님이십니까?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칼날처럼 다려진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녀를 맞았다. 오 집사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회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댁의 관리를 맡고 있는 오 집사입니다. 먼저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 집사를 따라 긴 복도를 걷는 동안 한서연은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이 집은 너무 고요해서 작은 숨소리 하나조차 부조화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어지간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방 안에도 작은 거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금빛 세장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 집사가 나가고 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이토록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는 듯한
아찔한 높이 그녀는 이 화려한 세장에 갇힌 두 아이를 생각했다. 그 아이들의 난폭함은 어쩌면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을 향한 필사적인 외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짐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동화책 몇 권, 그리고 유나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전부였다. 그녀는 액자를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제야 이 차가운 공간에 아주 작은 온기가 도는 듯 했다. 첫 며칠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민주는 정해진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민서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 침묵으로 저항했다. 첫날 저녁 민주는 그녀가 차린 저녁 식사를 보더니 포크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뭐야? 난 파스타 먹을 거야. 오 집사 파스타 해달란 말이야. 오 집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민서는 아예 식탁에 앉지도 않은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주워들었다. 그렇구나. 파스타가 먹고 싶었구나. 하지만 오늘은 다 같이 이 음식을 먹기로 약속했어. 만약 민준군이 이걸 먹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거야. 선택은 민준군이 하는 거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악을 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민주는 배고픔에 잠을 설쳤고 다음날 아침 식탁에 순순히 나타났다. 민서의 저항은 더 조용하고 완강했다. 아이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서가 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혹은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민서의 침묵을 존중해 주었다. 그것이 아이가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한서연은 거실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민서가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한서연은 모르는 척 숲속에 사는 동물들의 집을 그렸다. 다람쥐집, 토끼집, 그리고 작은 아기, 곰의 집. 어라 그런데 아기 곰은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 보이네.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케치북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작은 새 한 마리가 아기 곰의 집 옆에 추가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돌아와 그림을 보고 활짝 웃었다. 와, 정말 예쁜 친구가 생겼구나. 고마워. 그녀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서는 처음으로 그녀의 옆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렇게 서서히 얼음장 같던 펜트하우스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비명은 줄어들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그 모든 변화를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는 한서연의 목소리. 그 소리들은 수년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조금씩 녹여내리는 듯했다. 변화에 익숙해질 무렵 한서연의 훈련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의 구조를 파악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은 군사 시설 수준으로 완벽했다. 모든 복도와 공간에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단 한 곳 권지훈의 개인 서재로 향하는 복도만 빼고. 그곳의 카메라는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어 서재 문 앞의 특정 지점만은 비추지 못했다. 어설픈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두 번째 이상 신호를 포착했다. 아이들의 태블릿 PC를 연결해주다가 집안에 두 개의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가족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히든 네트워크였고 최고 수준의 WPA3 암호화가 걸려 있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구성이었다. 단순한 보안 강화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와 비밀리에 통신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신호는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느 주말 오후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인 최태석이 긴급한 용무라며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미소와 매너를 지닌 남자. 그는 오 집사에게는 살갑게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에게는 친근하게 눈을 맞추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의 미소는 입계에만 머물렀고 눈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서재로 들어서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공간을 장악하려는 미세한 공격성이 배어 있었다. 한서연은 아이들에게 주스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서재 근처에 머물렀다. 최태석은 문께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보군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던데 역시 전문가다우십니다. 과찬이십니다, 부회장님. 한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 회장님께서 워낙 일에만 빠져 사시는 분이라 집안일에는 영 서투시지. 아이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덧붙였다. 혹시 회장님께서 요즘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일이나 주말 일정 같은 거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그것은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다. 비서도 아닌 보모에게 회장의 일정을 묻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정보 가치가 없는 평범한 보모로 얕보고 경계심 없이 정보를 흘려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서연은 가장 순진하고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일정은 김 비서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한 방어였다. 최태석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덮였다. 아, 그렇군요. 내가 실례를 했네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한서연은 알 수 있었다. 최태석이라는 남자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감각은 그를 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과거에 그녀가 상대했던 부패한 정치인, 잔인한 기업 사냥꾼들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가 떠난 후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벌고 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용의 둥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우라 팰리스의 펜트하우스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전에는 값비싼 오브제들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기만 하던 장난감들이 이제는 거실 한가운데에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아이들의 비명뿐이었던 공간에 이제는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쳤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민중과 민서도 그녀의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규칙은 억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둥과도 같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규칙 안에 자유를 허락했다는 점이다. 오후의 놀이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었다. 그녀는 지시하는 대신 질문을 던졌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 이 이야기의 다음 내용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아이들의 서툰 창조물을 진심으로 칭찬했고 엉뚱한 상상력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세계가 존중받는 경험을 했다. 그 결과 민준이는 더 이상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블록으로 누구보다 정교하고 높은 탑을 쌓는데 에너지를 쏟았다. 민서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슬플 때는 비 오는 풍경을 기쁠 때는 무지개가 뜬 들판을 그렸다. 한서연은 그 그림들을 소중하게 모아 아이들의 방 한쪽 벽에 전시해 주었다. 그 벽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었다. 이 모든 변화를 권지우는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다. 굳이 아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한서연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용감한 토끼는 무서운 악어를 물리치고 숲속 친구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거실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푹신한 소파 위 한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운 민서와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은 민준이의 모습은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편안함과 안정감이 가득했다. 햇살 좋은 오후에 단잠이 든 고양이들처럼 순간 그의 심장이 낯선 통증과 함께 쿵하고 내려앉았다. 죽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는 아이들과 저런 다정한 풍경을 만들어 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아내는 홀로 지쳐갔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방관자의 사랑이었다. 아빠, 그를 발견한 민서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이전에는 그의 등장에 주춤하던 아이였다. 권지우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었다. 그는 어색하게 팔을 벌려 딸을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품에 안겨왔다. 선생님이랑 쿠키 만들었어요. 아빠 것도 남겨놨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신나게 조잘거렸다. 권지우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조용히 일어나 그들 부녀를 바라보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프로의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권지우는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가족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뀔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한서현은 문이 살짝 열린 권지훈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절제된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분노와 불안이 서려 있었다. 유출된 데이터는 일단 막았지만 이건 시간 문제야. 내부 소행이 확실해. 한서연은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프로메테스, 팀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없어. 최 부회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그자가 너무 대담해지고 있어. 증거를 잡아야 해.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증거를. 프로메테스, 최 부회장, 데이터 유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권지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회사 내부의 배신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최태석 부회장이 바로 그 배신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재에 보안 사각지대 비밀 네트워크, 그리고 며칠 전 최태석이 보였던 비정상적인 관심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고 한서연은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딸 유나를 안전하게 키우고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일에 휘말리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라도 하면 그녀와 딸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길에 안정을 찾아가는 민준과 민서, 그리고 홀로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는 고독한 남자의 뒷모습. 만약 최태석의 계획대로 아우라 그룹이 무너진다면 이 가족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지난 5년간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또 다른 자아가 고개를 들었다. 위험을 감지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가. 국가를 위해 일하던 NIS의 최정예 요원, 칼리로서의 자신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천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여러 개의 유심칩, 그리고 위성통신이 가능한 소형 번호폰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NIS를 떠나며 유일하게 챙겨나온 생존 도구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특수 제작된 보안 USB를 꽂았다. 몇 단계의 암호화된 절차를 거치자 화면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닌 그녀만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의 정보망이 열렸다. 차가운 키보드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색창에 그녀가 입력한 이름은 단 2개였다. 조혜태석, 아우라 그룹. 엔터키를 누르자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공식적인 프로필, 화려한 경력,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들. 하지만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그런 빛나는 표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균열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프로메테스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리고 권지훈이 말했던 데이터 유출. 그것은 필시 기술 유출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검색어에 기술 유출과 기업 스파이를 추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5년 전 아우라 그룹이 인수합병했던 작은 IT 기업 바이퍼테크. 당시 바이퍼테크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술 유출 스캔들에 휘말리며 파산 직전에 몰렸고 아우라 그룹의 헐값에 인수되었다. 당시 언론은 경영진의 무능과 보안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바이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한서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작전의 이름과 같았다. 화면이 바뀌며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지옥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비가 쏟아지는 인천항의 낡은 창고. 짠내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인 공기. 당시 국내의 한 중견 IT 기업이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해외 경쟁국에 유출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작전의 목표였다. 그녀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스승이었던 강민호 팀장과 함께 기술 유출의 핵심 인물에게 접근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칼리 긴장 풀어. 평소처럼만 하면 돼. 무선 이어셋 너머로 들려오던 강 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언제나 침착했고 그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래는 이미 끝나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함정이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NIS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작전 실패였다. 모든 책임은 현장에서 사망한 강민호 팀장에게 돌아갔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서 한순간에 조직을 배신한 역적으로 전락했다. 팀장님, 그녀의 비명. 자신을 밀치고 대신 총알을 맞는 그의 거대한 등.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간 총알의 뜨거운 감촉.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칼리, 반드시 살아. 유일한 생존자였던 한서연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회의감 속에서 조직을 떠났다. 그녀는 강민호 팀장의 배신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기록은 그녀의 오랜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태석. 그는 5년 전 바로 그 바이퍼테크의 중간 관리자였다. 공식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서연이 과거 NIS 시절 사용했던 백도어를 통해 파고든 암호화된 자금 흐름 기록에는 그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바이퓨어 인시던트. 직후 파나마에 있는 한 유령 회사에서 최태석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또 다른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기록. NIS가 지키려던 기술은 결국 경쟁국으로 넘어갔고 최태석은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챙기고 아우라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내부에서 정보를 팔아넘기고 모든 죄를 강민호 팀장에게 뒤집어 씌운 장본인이었다. 한서연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듯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명예를 더럽힌 원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딸 유나와 함께 숨어 살게 만든 장본인. 그 자가 바로 권지훈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민중과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던 최태석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권지훈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무쳐 그녀의 싸움이었다. 운명은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곳 적의 심장부로 이끈 것일까? 노트북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보육교사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분노와 슬픔이 서렸다. 한서연 보육교사로서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다시 NIS 최정예 요원 칼리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서울의 밤을 감싸던 그날 아우라 팰리스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보석함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우라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 인사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부터 펜트하우스는 낯선 이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파티 플래너 케이터링 업체 직원, 그리고 행사장 보안을 담당하는 경호 인력들. 한서연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완벽한 보모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소음이 닿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감각은 집안 전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파티 준비에 부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군대의 분주한 움직임처럼 보였다. 새로 설치되는 장식물 하나, 임시로 고용된 직원의 동선 하나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최태석은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 화려한 파티는 그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무대였다. 권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르마니의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행사의 주최자로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익명의 제보자가 던져준 단서들을 파헤치며 최태석의 비자금 흐름을 거의 다 추적해낸 상태였다. 하지만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 프로메테스 기술을 유출하려는 현장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였다. 그의 시선이 입구에서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최태석에게 향했다. 최태석 역시 그를 발견하고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이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겼다. 파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선율 사람들의 웃음소리, 샴페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한서현은 아이들을 재운 뒤 2층 복도 난간에 서서 파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원피스는 파티의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위장복이었다. 그녀의 눈은 한 사람 최태석의 움직임만을 쫓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최태석이 자신의 신복인 보안팀장과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직후 보안팀장은 무전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러자 서재와 서버실이 있는 동쪽 복도를 지키던 경비 인력 2명이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었다. 완벽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케이터링 직원 복장을 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음료 트레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노련한 군인처럼 절도 있었고 주변을 살피는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자연스럽게 동쪽 복도로 사라졌다. 그의 손에 들린 트레이 밑에는 소형 신호 교랑이로 보이는 장비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파티장의 음악이 끊기고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서버실 근처에서 작은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비상 매뉴얼에 따라 해당 구역의 인원은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그것은 최태성만의 계획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출입구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당황한 척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대피를 유도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동쪽 복도를 향해 있었다. 유모님 아이들 데리고 즉시 비상대피실로 가세요. 제가 갈 때까지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도요. 한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유모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보모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피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거슬러 화재 경보가 울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혼란 속에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맨발의 감각이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질감을 느끼며 소리 없이 나아갔다. 서버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잠금 장치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머리를 묶고 있던 얇고 단단한 머리핀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디지털 도어록의 좁은 틈새로 핀을 밀어 넣었다. 몇 번의 섬세한 움직임,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예상대로 케이터링 직원 복장을 한 남자가 메인 서버 단말기 앞에서 정신없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그는 헤드셋을 끼고 외부의 해커와 통신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 그녀가 들어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한서연은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의 호흡은 완벽하게 제어되어 있었고 발걸음에서는 단 하나의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남자의 바로 등 뒤에 섰을 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날이 바람을 가르며 정확하게 그의 목 뒤 급소를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한서연은 즉시 단말기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거대한 데이터 파일의 다운로드 진행률이 표시되어 있었다. 다운로드 진행률 95%. 이미 데이터 대부분이 외부로 넘어가고 있었다. 해커의 IP를 역추적할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전송을 막고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을 췄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NIS의 비상 프로토콜과 강제 종료 명령어들이 화면 위를 수놓았다. 그녀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외부 서버가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블랙홀 서버로 강제 전환시켰다. 동시에 침입 경로에 심어둔 모든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손가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 서버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권지훈이 자신의 직속 보안팀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보안팀으로부터 서버실의 비상침입이 감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기업 스파이나 전문 해커를 마주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기절한 남자와 복잡한 코드가 쉴 새 없이 스크롤되는 메인 서버 화면, 그리고 자신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권지훈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주변을 압도하는 차가운 집중력. 그것은 다정하고 상냥하던 한서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 낯설고 위험한 존재가 서 있었다. 서버실 안에는 오직 기계들의 냉정한 소음만이 가득했다. 권지훈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익명의 이메일 그녀의 기묘한 침착함,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서연 씨,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 충격,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경외감마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총을 든 손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이성은 눈앞의 여자가 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온 바로 그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부드러운 흙더미가 걷히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단단한 화강암 같은 본체가 드러났다. 5년간 그녀가 억지로 묻어두었던 과거 NIS 최정예 요원 칼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총구를, 그리고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대답해야 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눈앞의 남자를 동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적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터였다.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장막이 마침내 거두어지는 순간이었다. 서버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계들이 내뿜는 차가운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권지훈의 손에 들린 총구는 미동도 없이 한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의 뒤에 선 보안팀 요원들은 숨을 죽인 채 언제든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된 조각상들처럼 굳어 있었다. 권지훈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눈앞의 여자는 누구인가? 상냥한 미소로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부모인가? 아니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급소를 가격하고 군사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정체불명의 침입자인가? 그의 이성은 그녀를 경계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본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에게 길을 알려주던 익명의 이메일, 최태석의 허를 찔렀던 날카로운 정보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바로 이 여자가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총구를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권지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이제는 숨을 이유도 숨을 수도 없었다. 저는 과거에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NIS라는 기관명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정부 정보기관이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그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최태석 부회장은 제 과거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5년 전 그 자의 배신으로 제 파트너를 잃었고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벗어났다고 믿었던 위협이죠.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권지훈에게로 향했다. 처음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아이들과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고. 그녀의 말은 계산된 것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아이들의 안전이었고 그 진심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권지훈의 심장에 전달되었다. 권지훈은 혼란 속에서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전직 스파이, 익명의 이메일은 그녀가 보낸 것. 그녀가 프로메테스를 구했다. 충격과 배신감이 가시고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논리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손에 넣어본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최고의 카드였다. 이 지독한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의 뒤에 있던 보안팀 요원들의 긴장된 어깨가 미세하게 이완되었다. 박 실장, 권지훈이 인터컴으로 그의 직속 부하이자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박 실장을 호출했다. 그는 쓰러진 기술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자는 산업 스파이다. 방금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서연 선생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어. 그의 말에 박 실장을 비롯한 요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한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평범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는다. 최 부회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해.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절대 알려선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시간부로 서버실을 포함한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재편성한다. 모든 출입은 박 실장 자네와 나의 승인해서만 이루어진다. 한서연 선생은 예외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단호했다. 충직한 박 실장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했다. 요원들이 기절한 남자를 소리 없이 끌고 나갔다. 순식간에 서버실에는 다시 권지훈과 한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흐르던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권지훈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재로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다음날 새벽 파티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펜트하우스는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권지훈의 서재만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전쟁을 함께 치르는 대등한 파트너였다. 권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프로메테스는 단순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아니오. 그는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가 가득한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것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인공지능 AI야.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지. 이게 완성되면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넘어 금융, 국방, 정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지배할 수 있게 돼. 인류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최태석은 그 재앙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자들 중 하나고, 그는 수년 전부터 내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뒀어.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적인지 알 수가 없는 안개 속이었지.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기업의 취약점 핵심 인물들의 성향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왕국에 대한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들이었다. 이제 한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정보 요원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분석가의 냉철함만이 번뜩였다. 최태석 같은 부류는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필요하다면 사람을 해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5년 전 바이퍼 인시던트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한 채 마치 오래된 사건 파일을 브리핑하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최태석이 어떻게 기술을 빼돌리고 동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그의 수법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했는지를 분석했다. 권지훈의 비즈니스적 통찰력과 자원, 그리고 한서연의 전략적 사고와 실전 경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이원적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첫째, 권지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며 최태석을 안심시킨다. 어젯밤의 소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그 사이 한서연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에서 최태석의 비리를 입증할 합법적인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한다. 이사회를 움직여 그의 권한을 서서히 축소시키고 그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둘째, 한서연은 계속해서 보모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외부에서 최태석을 감시하고 그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파고들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최태석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변해갔다.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권지훈은 회사 건물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설명했고, 한서현은 침투와 도청이 가능한 경로들을 짚어냈다. 어느 날 밤 한서현은 최태석의 측근 중 한 명에게 전달될 선물이라며 권지훈이 가져온 고급 만년필을 분해했다. 그녀의 손안에서 만년필은 순식간에 최첨단 도청 장치로 변했다. 펜촉을 돌리면 녹음이 시작되고 펜클립을 특정 각도로 맞추면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능숙하고 정교한 손놀림을 보며 권지훈은 다시 한번 그녀의 정체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 며칠 후 권지훈은 이사회에서 한서현이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최태석이 추진하던 해외 자원개발 계약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계약은 최태석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 중 하나였다. 계약은 보류되었고 최태석의 입지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눈빛에는 권지훈을 향한 노골적인 적의가 담겨 있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파트너십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과거의 상처와 고독을 보았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강직함을 보았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들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끌림이 위험한 긴장감과 뒤섞여 갔다. 권지훈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작전을 짜다가 소파에서 잠이 든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한서연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그의 깊은 한숨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았고 그 상처를 통해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두 맹수가 최후의 결전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태석은 바보가 아니었다. 서버실 침투는 실패했고 그가 보냈던 기술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권지훈이 이사회에서 자신을 공격한 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정확하게 약점만을 파고들었다.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집무실 최태석은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신경질적인 심기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권지훈, 그놈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조력자가 있었다. 자신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바이퍼 인시던트.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NIS의 신참 요원. 코드네임 칼리. 당시 조직은 그녀가 극심한 트라우마로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녀는 얼마 뒤 조용히 사라졌다. 죽었거나 혹은 그림자 속에 숨어버렸거나, 설마 최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고작 보육교사 따위가. 그는 자신의 의심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안의 씨앗은 점점 더 짙은 의심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점잖은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반격은 대담하고 잔인했다. 더 이상 비즈니스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며칠 후 아침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인 이 박사가 출근길의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덤프트럭이 그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트럭 운전사는 종적을 감췄고 트럭은 대포 차량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같은 날 오후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 구도를 문제 삼고 권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능력을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무정한 남편이었다는 식의 가십까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최태석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다가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부터 하나씩 파괴해버리겠다는 짐승의 포효였다. 그날 밤 서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권지훈은 창밖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이 박사의 소식과 언론의 공격, 자신을 향한 공격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충직한 부하가 피를 흘렸고 죽은 아내의 이름까지 더럽혀졌다. 분노가 온몸을 태울 듯이 들끓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가 아이들을 건드릴 수도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나왔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내뱉는 가장 나약한 질문이었다. 만약 최태석의 광기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향한다면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두 아이를 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한소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그의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과거에 그녀가 수없이 겪었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두려우신 거 압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등대처럼. 하지만 그래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태석 같은 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공포로 상대를 마비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사고를 당한 이 박사의 사진과 악의적인 기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한쪽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그리고 깨끗해진 공간의 중앙에 손을 얹었다. 저를 믿으십시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과 배신을 겪고도 살아남은 전문가의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 한마디가 권지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웠다. 그녀의 그 확신이 그의 두려움 위에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앞둔 하나의 통일된 전선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다시 칼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과거 NIS 시절 비공식적으로 구축해두었던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했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연락책이 끊겼지만 아직 살아있는 거미줄이 몇 가닥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 코드네임 판도라. NIS의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백발의 해커이자 과거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수신 판도라, 칼리다. 도움이 필요하다. 헤르메스라는 자를 아는가? 몇 시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답신이 왔다. 발신 판도라. 죽은 줄 알았는데 헤르메스는 유령이다. 국적, 성별, 나이 모든 것이 불명. 현존하는 최고의 고스트 해커. 돈만 주면 국가 시스템도 해킹하는 자.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다. 치명적인 자만심.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완벽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자신의 표식을 남기지. 한서연의 눈이 빛났다. 최태석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헤르메스였다. 프로메테스를 물리적으로 훔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원격으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거나 빼돌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공식 발표일이 바로 D-Day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즉시 권지훈에게 알렸다. 막을 수 있겠소? 권지훈의 질문에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헤르메스 수준의 해커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방어벽을 쌓으면 그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올 겁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는 언제나 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끝났다는 말인가? 권지훈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한서연의 얼굴은 오히려 침착했다. 아니요. 막을 수 없다면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지? 그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가짜 무대. 헤르메스를 속일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샌드박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프로메테스의 메인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통제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약 헤르메스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것은 끝장이었다. 그가 속아 넘어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그의 자만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판도라의 정보에 의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해킹한 시스템에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작은 표식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표식을 남길 수 있는 빈틈을 미끼로 던져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절대 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표식을 남기는 순간 우리는 그의 모든 침투 경로와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해서 최태석과 그를 연결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권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가장 강한 무기를 역이용해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카운터였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최고의 프로그래머들, 최고의 장비. 아우라 그룹의 모든 자원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날부터 프로메테우스 발표를 앞둔 마지막 며칠 동안 아우라 그룹 R&D 센터의 지하 벙커에서는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권지훈이 직접 선발한 극소수의 핵심 프로그래머들이 한서연의 지휘 아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디지털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지하 벙커로 내려가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료하고 정확했다. 복잡한 시스템의 허점을 순식간에 파악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프로그래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곧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한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녀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어 있었다. 밤의 여왕,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우라 그룹 R&D 센터의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과 투자자 정부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 권지우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프로메테스를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인류의 새로운 여명 A New Dawn for Humanity 이라는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태석은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속내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 프로메테스가 성공적으로 발표되면 권지훈의 입지는 반석 위에 오를 것이고 자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첫째, R&D팀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가 프로메테스 시연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었다. 라이브 시연의 결정적인 순간 시스템은 단순히 실패하는 것을 넘어 치명적인 에너지 과부하를 일으키며 폭주할 것이다. 권지훈의 기술이 사기이자 위험한 재앙 덩어리로 낙인 찍히는 순간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그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둘째, 권지훈의 손발을 묶어 둘 보험도 마련했다. 그의 부하들이 아이들의 학교기를 에스코트할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 직전 그는 권지훈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권민준과 권민서가 험악한 인상의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메시지가 뒤따랐다. 원래 계획대로 시연을 진행해. 딴 생각은 품지 마. 내 보모에게 연락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권지훈은 물론 그를 돕는 정체불명의 조력자까지 무력화시켰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서연과 권지훈이 예측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권지훈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점검하다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최태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비록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이 어색하고 배경이 조악하게 합성된 티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노골적인 협박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고통이 아이들을 향한 공포를 분노로 바꾸었다. 그는 한서연의 계획을 그리고 그녀 자신을 믿어야만 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R&D 센터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 도로 위에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박 실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타겟 차량 3분 후 예상 지점 통과. 검은색 밴 3명 탑승 확인. 모두 무장한 것으로 추정됨. 최태석이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해 보낸 진짜 팀이었다. 한서연은 권지훈과 미리 계획한 대로 오늘 아침 일찍 아이들을 박 실장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겨두었다. 학교에는 병결로 연락했다. 최태석이 받은 사진은 박 실장이 IT팀을 동원해 급조한 가짜 사진일 뿐이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5년 만에 다시 맞는 피비린내 섞인 긴장감.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흥분마저 느껴졌다. 더 이상 그녀는 누군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저 멀리 검은색 밴 한 대가 코너를 돌아 모습을 드러냈다. 한서연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밴은 경적을 울리며 그녀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차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셋이 내렸다. 하나같이 거친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웬 여자야 죽고 싶어 비켜 가장 앞장선 남자가 경멸적으로 뇌까리는 순간 한서연은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바람처럼 빨랐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녀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대신 그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꺾어버렸다.
뚜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두 번째 남자가 휘두르는 주먹을 막아냈다. 동시에 발을 들어 마지막 남자가 허리춤에서 꺼내려던 칼을 든 손목을 걷어찼다. 크아,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첫 번째 남자를 내팽개치고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손에 어느새 나타난 삼단봉이 무자비하게 그의 무릎과 어깨를 내리쳤다. 모든 것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세 명의 장정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한서현의 임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번호폰으로 단 한 단어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단상 뒤에서 프레젠테 ATI 이어온을 준비하고 있던 권지훈이었다. 확보, 권지훈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은 안전했다. 남은 것은 괴물의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그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고 그는 청중을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등 뒤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스의 개념도가 펼쳐졌다. 최태석은 맨 앞줄에서 여유롭게 박수를 치며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 위에 있다는 승자의 미소였다. 권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은 막힘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프로메테스가 만들어낼 미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프로메테스 가동. 거대한 스크린에 구현된 가상의 에너지 코어가 푸른빛을 발하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던 그때 갑자기 시스템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붉은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끝났다. 권지훈은 끝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에너지 과부하 화면이 아니었다. 대신 복잡한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화면에는 해커 헤르메스의 IP 주소와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수많은 암호화된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거래의 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신자 최태석 아우라 그룹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클로즈업된 것은 5년 전 파나마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최태석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었다. 바이퍼 인시던트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어갔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함정. 권지훈은 마이크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수개월간 아우라 그룹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행사장 곳곳에 기자와 스태프로 위장하고 있던 권지훈의 직속 보안팀. 요원들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여 최태석의 자리로 향했다. 넋나간 채 앉아있던 최태석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둘러싸였다. 최태석 씨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배임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실장의 선언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팀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던 최태석의 길을 한 사람이 막아섰다. 방금 현장에 도착한 한서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 내년이었구나. 고작 보모 따위가 어떻게...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보모라고 불렀다.
그녀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한서연은 그를 증오나 경멸이 아닌 차가운 심판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오직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태석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암투가 아니었다.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CEO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배신했던 남자의 기억과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최태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에게 끌려 무대 뒤로 사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권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서연의 곁에 섰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폐허가 된 전쟁터 위에 나란히 선 두 명의 승자. 그들의 새로운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프로메테우스 공개 행사가 끝난 후 며칠간 대한민국은 최태석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아우라 그룹 부회장의 충격적인 체포는 재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최태석의 입에서 그리고 그가 남긴 비밀 장부에서 쏟아져 나온 이름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환부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최태석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언론은 연일 새로운 특종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사회에 썩은 고름을 짜내는 거대한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잠시 출렁였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다. 프로메테우스 기술의 무한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권지훈 회장이 보여준 단호한 자정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해지면서 주가는 곧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권지훈은 자신의 회사를 좀먹던 암세포를 스스로의 손으로 제거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태석의 잔재를 모두 청산하며 그룹의 구조를 건강하게 재편했다.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되었고 투명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며칠 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맑게 쏟아지던 아침, 한서연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수많은 비석들 사이를 지나 그녀는 익숙한 이름 하나 앞에 멈춰 섰다. 순지교원 강민호.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5년간 그녀의 목에 걸린 가시 같았던 그 이름. 최태석이 체포된 후 NIS는 바이퍼 인시던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강민호 팀장의 이름 앞에는 배신자라는 오명 대신 순직 요원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새겨졌다. 한서연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승리감이나 환희는 없었다. 대신 깊고 고요한 평화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분노, 슬픔의 망령이 비로소 그녀를 놓아주는 듯했다. 이제 정말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다 끝났어요, 팀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권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과거와 온전히 작별할 시간을 존중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깊고 따뜻했다.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진짜 집이 되어 가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민준 민서, 그리고 며칠 전 이곳으로 온 한서연의 딸 유나가 함께 레고를 조립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유나야, 여긴 병원이야. 자동차는 여기 주차해야지.
민준이가 제법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 내 자동차는 아파서 병원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유나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민서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대신 알록달록한 꽃블록으로 병원 앞에 예쁜 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세 아이가 어우러져 노는 모습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한서연이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권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잠시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어? 그들은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권지훈은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당신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첫 번째는 직업적인 제안이요. 아우라 그룹의 새로 신설될 전략위험관리팀 Chief Strategy Officer CSO직을 맡아주시오. 당신의 통찰력과 경험으로 아우라 그룹을 내부와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오. 이건 보상이 아니오. 당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자리요. 그것은 그녀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는 그룹의 최고 임원직이었다. 그녀가 한때 몸담았던 세계와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세계를 하나로 합쳐주는 자리. 그녀가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안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두 번째 제안을 꺼냈다. 이번에는 딱딱한 비즈니스 용어를 모두 걷어낸 한 남자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한서연 씨,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당신은 내 회사만 구한 게 아니오. 당신은 나와 내 아이들도 구했어. 텅 비어있던 내 삶을 채워주었고 나에게 다시 웃는 법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사랑하는 법도.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소. 나와 그리고 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진솔하고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실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미래였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엄마로서의 자신, 전략가로서의 자신,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자신이 모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삶.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 반지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깊은 눈동자를 닮은 반지였다. 1년 후 가을, 주말 오후에 한강 공원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들 사이로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이 눈에 띄었다. 권지훈은 더 이상 일에 중독된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두 딸 민서와 유나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CSO로서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했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바 패스, 민준이의 외침에 권지훈은 공을 힘껏 찼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는 공을 쫓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돗자리에 앉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말썽쟁이 쌍둥이를 위해 보모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그의 제국을 구할 구원자이자 그의 영혼을 치유할 동반자,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성할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에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체성이 그의 불완전했던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그의 삭막했던 인생 공식에 대입된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답이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제국은 더 이상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그의 진짜 제국이었다.